저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노년의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상에서의 마지막 날들, 요양원 복도의 침묵, 그리고 임종의 자리에서 누가 곁에 있었는지, 누가 끝내오지 않았는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온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물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몇 해 전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학문을 나눴던 동료 교수가 대학병원 6인실에 입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병원비를 기꺼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문안을 갔던 어느 오후 저는 복도에서 그 세 아들이 모여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의사의 소견서를 들고 다음 치료 방향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업 회의를 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병실 안에는 그 아버지가 홀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채로 저는 그날 병실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마음에 깊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손 한번, 아버지 많이 힘드세요 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을 선명하게 직면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과 노년에 외롭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자식을 두었느냐는 것이 노년의 풍경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이것은 아들을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을 키운 부모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이 주제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반복된 패턴을 외면하는 것은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채 맞이하는 노년은 준비 없이 맞는 겨울처럼 혹독합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사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것,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딸은 부모의 마음을 읽고 아들은 부모의 상황을 읽습니다. 언뜻 들으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어 보면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상황을 읽는 사람은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약은 잘 드시고 있어요? 거동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마음을 읽는 사람은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은 채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오늘 좀 어때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요. 저는 수십 년간 많은 가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 잊히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 오랜 지인으로 82살의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성실했고 집도 넓었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석이, 나는 매일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 저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배고픔은 위장의 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단 한 사람도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묻지 않는 집에서 느끼는 존재의 허기였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피곤했고 며느리는 자기 아이들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 노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딸이 있는 경우는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한 여성 어르신은 딸 둘을 두셨는데 두 딸이 교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어제 드라마 봤어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내복은 챙겨 입었어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의 얼굴에는 늘 온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것, 그 작은 사실 하나가 노년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개인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감정 언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씩씩하게 울지 말고 강하게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함의 증거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묻고 감정을 나누고 감정으로 연결되는 일에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옵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의 마음 상태를 단 한 번도 묻지 않는다면 그 고독은 완전한 혼자보다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독 속에는 기대했다가 실망한 마음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아들을 원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오늘 하루를 궁금해해 준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어디서 더 자주 오는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손이 노부모의 일상을 실제로 챙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솔직해집니다. 무릎이 시려오고 손이 떨리고 혼자 병원에 가는 일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는 일, 새벽에 열이 오를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일, 밥상을 차리다가 갑자기 어지러울 때 기댈 사람이 필요한 일, 이런 것들은 거창한 효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들이 노년의 하루를 안전하게 만드느냐, 위태롭게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온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세밀한 돌봄은
대부분 딸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딸은 어머니가 병원 예약을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전화해서 날짜를 잡아줍니다. 아버지가 혈압약을 제때 드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말에 들릅니다. 부모가 입맛이 없다고 하면 직접 반찬을 만들어 챙겨옵니다. 이런 행동들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들 가정에서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들이 바쁘면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며느리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의 일상을 챙기는 일은 딸이 부모를 챙기는 일과 심리적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딸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며느리에게는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의무와 부담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그 그림자가 있는 한 돌봄의 온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온도의 차이를 예민하게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노인의 감각은 그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합니다. 저는 아들만 둔 어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파도 말을 못해. 아들한테 전화하면 걱정시킬 것 같고 며느리한테는 더더욱 말을 꺼내기가 어렵고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노년,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의 문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하루는 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다시 눈을 감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과 나누는 진짜 대화 말입니다. 아들과의 전화는 대체로 짧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낸다.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그럼 끊을게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이것으로 끝납니다. 3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대화의 언어가 확인의 언어이지 연결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딸과의 전화는 다릅니다. 시작은 안부지만 금세 어제 본 텔레비전 이야기로 넘어가고 동네 소식으로 이어지고 어릴 적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30분이 지나도 끊기 아쉬워합니다. 그 대화 속에는 정보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오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교환이 노년의 외로움을 실질적으로 녹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로 꼽힙니다. 말벗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은 같은 나이라도 신체적 노화의 속도가 다릅니다. 말 한마디가 수명을 늘린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몸으로 압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서러웠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밥보다, 약보다, 어쩌면 돈보다 노년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느 쪽에서 더 자주, 더 깊이 오는지를 저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어쩌면 가장 말하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제가 수십 년간 직접 목격한 현실이기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와 사위라는 존재가 노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시부모를 공경하고 집안일을 도맡고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모셔야 한다는 기대가 세대를 넘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기대가 너무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씨 좋은 며느리라도 시부모와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의 실이 팽팽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긴장은 너무 많은 것이 요구되었던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관계의 어딘가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싶으면서도 서로를 온전히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 묘한 경계, 그것이 우리 문화에서 고부 관계의 현실입니다. 반면 사위는 다릅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외부인입니다. 장인, 장모도 사위에게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아들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고 딸의 남편으로서 가끔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 얼굴을 비추고 가끔 안부를 전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낮은 기대치가 오히려 관계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기대가 낮은 곳에서 조금만 잘해줘도 감동이 되고 기대가 없는 곳에서의 친절은 의무가 아닌 선의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아는 90살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사위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잠깐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전화도 짧고 며느리는 눈치 보여서 말을 아끼는데 사위는 딸이 없을 때도 따로 전화해서 장모님 요즘 어떠세요? 식사는 잘 하세요? 하고 물어봐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 말 속에 담긴 진실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위가 특별히 더 착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위에게는 잘해야 한다는 의무의 무게가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자발적인 친절이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에서 나온 친절과 자발성에서 나온 친절은 받는 사람이 느끼는 온도가 전혀 다릅니다. 노인은 그것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손길로, 목소리의 결로 압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며느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제 본의가 아닙니다. 며느리들은 오히려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감당해온 사람들입니다. 시부모 복양, 육아, 직장 생활을 동시에 짊어지며 살아온 그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이해와 감사를 보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며느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가 결국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딸이 있는 노부모와 아들만 있는 노부모가 경험하는 노년의 질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면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바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제가 가장 오래 망설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임종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누가 곁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동료들이 떠났고 친구들이 떠났고 제가 아끼던 분들이 하나씩 먼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수많은 임종의 자리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대부분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들은 임종 소식을 들으면 달려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절차를 챙기고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가 눈을 감기 직전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몇 시간 동안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많은 경우 딸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이야기하고 딸은 병실 안에서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드렸습니다. 아들은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딸은 아버지의 귓가에 대고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과 임종 간호에 관한 조사에서 말기 환자의 곁을 지키는 가족 구성원으로 딸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몇 해 전 제 오랜 학문적 동반자였던 분의 임종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아들은 각각 지방에서 올라오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딸은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숨이 죽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친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질문을 오래 안고 살았습니다. 아들만 둔 부모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형식적으로는 훌륭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좋은 수의를 입고 많은 조문객을 받고 깨끗한 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작별, 즉 누군가 나의 손을 잡고 내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느낍니다. 의식이 흐려져도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고 합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손을 잡고 있는지, 누가 울고 있는지를 희미하게나마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감각 속에서
따뜻한 손 하나, 낮게 울리는 목소리 하나를 느끼며 떠나는 것과 정돈된 병실의 냉기 속에서 홀로 숨을 거두는 것은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공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우리가 떠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평생 감정을 나누는 연습을 해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평생 관계를 형식으로만 유지해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형식적인 배웅을 받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진실입니다. 아들만 두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것이 바꿀 수 있는 것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진실은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남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5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아들만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가슴이 서늘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껏 관찰자로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5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패턴이 뒤집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갑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아버지가 뒤늦게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전에 없던 다리가 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배우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며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것이 부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식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지를, 뒤늦은 후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압니다. 자식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 모름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75살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항상 짧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매달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화려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네가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탔던 날이 생각났다. 그날 네가 넘어져도 울지 않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버지는 그날 혼자 많이 울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어색해했습니다. 답장도 짧았고 반응도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면서 아들의 답장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날 기억해요.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다가 손을 놓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그 한 문장이
두 사람 사이에 30년 묵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시작했으니까요. 감정의 다리는 아무도 대신 놓아주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표현하기 시작하면 아들은 반드시 변합니다. 더디게 변하더라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부모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표면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먼저 내민 손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네 생각이 났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용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보고 싶다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들도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황함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창이 살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감정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세대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한 것은 자식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 서본은 대물림됩니다. 하지만 대물림은 어느 세대에서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음을 시작하기에 지금 이 순간보다 좋은 때는 없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시 쓰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불편한 진실들이었고 때로는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행복해 보였던 노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재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쏟고 자신과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과 소박하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자식들을 더 자주 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반면 가장 쓸쓸해 보였던 노인들은 자식을 가장 많이 바라보며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고 자식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자식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버티게 해주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더 길고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지금 자식에게 무관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한 부분입니다. 그 한 부분에 삶 전체를 걸어두면 그 부분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삶에 여러 기둥이 있다면 한 기둥이 흔들려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삶에 어떤 기둥들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몸입니다. 매일 걷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산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멈췄던 감각이 살아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것,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둘째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자식 세대는 우리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년배들은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공감,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이해, 그것은 어떤 세대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세대의 친구 한 명이 아들 10명보다 노년의 외로움을 더 깊이 달래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노년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 그것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책이든 그림이든 텃밭이든 글쓰기든 자신의 내면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두십시오. 그것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안식처가 됩니다. 딸이 있는 분들께는 그 귀한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십시오. 그 연결이 노년의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들만 두신 분들께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말을 거십시오. 그리고 자식에게만 기대지 않는 단단한 삶의 기둥들을 하나씩 세워나가십시오. 그 기둥들이 충분히 쌓였을 때 여러분은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부모에게 자식들은 더 자주 연락을 해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지한 존중은 진실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평생 쌓아온 것들이 마침내 꽃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다만 그 꽃이 피려면 자식의 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 곁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삶은 떠들썩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하고 깊은 강물처럼 말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엄하고 따뜻한 마지막을 맞이하시기를 105년을 살아온 이 노인이 두 손 모아 바랍니다.